미나산 곤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진짜 제가 기묘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많은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사건들을 제가 해왔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미친 사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느 딸과 그리고 그 부모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저 K짱과 함께 이 미친 사건 속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2023년 7월 1일 심야에 일본의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있는 활락가 초구 미나미 8조 니시 5조메 통칭 스스키노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스키노에 있는 호텔 레츠라는 호텔에서 발생한 살인 및 사체 손괴 사건입니다. 2023년 7월 2일 15시 3시가 넘어서 스키노에 있는 호텔에 202호실에 숙박객이 체크아웃 시간이 다 됐는데도 체크아웃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 호텔 스태프이 이 방에 들어갔더니 한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경찰에 의하면 이 사체가 욕실에 이렇게 웅크린 것 같은 자세의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엽기적인 건 이 남성의 머리가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 호텔의 내부 방입니다. 바로 여기가 욕실인데요. 이 욕실 문을 열면 이 욕실 안에서 실제 그 남성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침대가 있고 여기가 욕실이 있는데 여기 이 베스룸 여기 욕실에서 발견된 거예요. 욕조 안에서. 자, 목이 절단된 채로 웅크리고 있는 남성은요, 우라 히토시 씨, 당시 나이 62세의 남성이었는데 이 남성이 사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사법 해부의 결과 사인은 뒤에서 누가 목 언저리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의한 출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자, 치명상이 된 상처가 있었는데 그거는 폐에까지 칼이 찔려 있는 상태였고 살해 후에 목이 잘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상한 건 다툰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항은이 없었다는 건데요. 호텔 실내에서도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런 현장은 본 적이 없어. 자, 피해자의 신원 특정이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단서가 극단적으로 적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전국의 유명한 활락가 중에서도 이 스스키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일본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SNS에서는 이 사건 배경에 대해서 여러 억측이 난무했었습니다. 용의자는 과연 남자일까, 여자일까, 어떻게 호텔에서 도망친 걸까? 자, 개 중에는 뭐 그냥 악플 같은 것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약간 실추시키는 그런 안 좋은 댓글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피해 남성의 그 신원을 밝히기 어려웠던 이유는 사체에 머리도 없었고 지갑, 면허증, 핸드폰 등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남성의 신원이 불분명했던 건데요. 자, 현장 부근에 탐문을 하고 있으면 탐문을 했는데 사건의 용의자도 모르고 어떻게 도망친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살인마가 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이 삿포로 중앙서에 설치된 수사본부는 이례적으로 240명이나 되는 수사원들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7월 8일부터 9일에 걸쳐서 이 수사원들이 현장 부근에서 아주 필사적인 청취를 실시했습니다. 자, 우선 이 CCTV에 뭔가 단서가 남아있지 않은지 조사하기로 합니다.
자, 현장이 된 호텔 주변에는 음식점과 상가 등이 많았습니다. 코인 파킹, 그러니까 돈 주고 이제 파킹하는 거기 코인 파킹도 들어서 있었고 여러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만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뭔가 증거가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 수사원들이 카메라 영상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영상은요, 실제로 이 CCTV, 이 호텔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자, 여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이 카메라 중에 하나를 본 건데 어떤 남성이랑 여성이 함께 들어오죠.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렀었고 이 둘이 이제 그 방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고 대화를 막 이렇게 하다가 202호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성이 큰 트렁크를 가지고 있죠. 그 7월 2일 오전 2시입니다. 새벽 2시에 약간 흰 옷이었는데 등이 구부정한 채 검은 옷으로 갈아입은 어떤 여성이 큰 트렁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여성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죠. 이 영상만 보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신체가 작고 머리가 긴 걸로 보여 여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나갈 때 옷이랑 들어갈 때 옷이 복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취재 결과 현장 주변에서 33시간의 분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사건 전날인 7월 1일 밤 11시경에 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과 함께 호텔에 입실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2일 새벽 2시경에 그 용의자 한 명이 혼자 퇴실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거죠. 자, 카메라 분석을 하고 있었던 어떤 한 기자가 시간대를 좁혀가지고 영상을 계속 되돌려봤는데 호텔의 북쪽에 있던 CCTV에 어떤 인물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시각은 7월 2일 오전 2시가 넘은 시각이고 이 시간대는 아무래도 인적이 드물고 그리고 반팔 차림의 젊은이들이 간간히 지나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호텔에 혼자 나타난 거죠. 다 보시면 등이 굉장히 구부정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옷 속에 백팩을 메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추측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작은 책으로 큰 검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자와 마스크, 망토 같은 상의에 검은 구두, 전신에 검은 옷, 그리고 손에도 뭔가 검은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발로 보이는 금색 머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 인물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카메라에는 이 인물의 얼굴이 선명하지 않고 뚜렷하게 찍혀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 살해된 것이 성인 남성이었다는 점, 그리고 목이 잘렸다는 점, 그리고 이 단시간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왜냐면 11시에 입증해서 2시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수사원들 사이에서도 용의자가 혹시 체구는 작지만 힘이 센 남성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몸집이 굉장히 작아 보이죠. 성별은 당시에는 미특정이었습니다. 신장은 추정 160cm 전후. 왜냐면 그 사망한 히토시 씨보다 10cm 정도 작은 체구였고, 남성이라면 몸집이 굉장히 작은 부류에 속하죠. 그래서 어떤 확정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으로부터 이틀 뒤인 삿포로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애니와시에 사는 조용한 회사원 남성이 피해자로 밝혀집니다. 현재 주민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7월 3일 밤 히토시 씨의 아내가 경찰에 남편 신고 접수를 했다. 지문이나 몸의 수술 자국 등에서 머리 부분이 없는 사체가 이 남성으로 밝혀진 겁니다. 자, 유명한 내장 건자재 회사 공장에서 근무했어요. 부인과 성인이 된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남성의 취미는 오토바이 투어링이었고 5년 정도 전에는 반상회의 구장을 무난하게 맡아줄 정도로 성실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의 부모는 처음에는 같이 살았지만
근처에서 따로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남성의 부모님 모두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로시 씨 아내도 처음에는 시부모님의 간병을 했었는데 사실 이 치매 환자 간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두 분이나 다 치매에 걸린 상황이었다면 이 부인이 엄청난 피로감에 휩싸였겠죠. 그래서 그 부인이 피로로 인해 컨디션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체력도 악화됐었다고 합니다. 자, 히토시 씨의 어머니는 상당히 오래 전에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고, 아버지 또한 이 치매 증상이 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컨디션 저조하고 체력이 점점 무너져가는 아내를 보면서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이 남편이 본가에서 나와서 아이와 아내 이렇게 가족 4명이 따로 살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모두 시설에 보냈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는 자식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다고 해요. 굉장히 얌전하고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교제가 그렇게 원활한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소심하고 내성적인 이 남성이 굉장히 혼자 괴로워했던 것 같다라고 보여진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우연히 주민이 잘 지내? 이렇게 했더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는 대답을 했지만 좀 그렇게 잘 지내 보이는 것 같진 않았다고 해요. 이 남성은 굉장히 어른스러운 성격으로 주위와의 트러블도 거의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특별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장이었습니다. 와우. 다양한 가치관이 받아들여지는 요즘의 시대에 히토시 씨는 여장가의 토모짱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얼굴이 있었다고 이 지인은 말합니다. 자, 사건 발생으로부터 일주일 후 이 도경이 용의자가 혼자 호텔을 떠난 새벽 2시경에 재차 현장 부근에서 대탐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수상한 인물이나 차량을 보진 않았는지 주변이나 여기 길걸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자, 남성은 사건 당일 호텔 인근 클럽에서 진행됐던 행사에 혼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챙이 큰 모자를 쓰고 검은색 여행권 가방을 든 여자와 함께 이 호텔에 들어온 시각은 10시 30분쯤. 자, 이 2명이 체크인을 한 몇 시간 후에 이 여성이 지금부터 한 명 나가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고 옷을 갈아입고 호텔을 나가는 바람에 이 수사 관계자는 이 여성의 행방을 쫓기 시작합니다. 자, 경찰들은 카메라에 찍힌 용의자를 여자로 보고 있다. 공범이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가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자, 당초 난항이 예상됐던 이 수사가요 3주여 만에 급 전개를 맞게 됩니다. 자, 도경에 의하면 카메라에 찍혀있던 이 수트케이스를 끌고 있는 인물이 타무라 루나라는 용의자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차가 호텔까지 그녀를 마중 나간 것이 보이는데 이 마중 나간 것은 그녀의 아빠로 보인다. 라고 합니다. 자, 카메라에 찍힌 인물이 열차나 버스 같은 게 움직이지 않는 밤 2시, 새벽 2시에 도주한 것이나 택시 탐문을 했지만 검은 모자를 쓰고 이 전체가 검은 이 캐릭터가 강한 인물을 태웠다는 기사도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하여 제3의 인물이 그녀의 도주를 도왔다라는 것이 경찰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녀의 아빠의 정체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자, 그녀를 픽업했던 건 근의협중앙병원의 정신과에 리엔존이라는 그 병원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아버지였다는 건 굉장히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예요. 자, 이거 밑에는 엄마입니다. 자, 다음날 그녀의 어머니, 당시 나이 60세였던 이 어머니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아버지와 함께 체포가 됩니다. 이 사건은 부모와 자식 총 3명이 체포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됩니다. 자, 같은 년 7월 24일에서 25일에 걸쳐 삿포로시에 있는 이 경찰이 삿포로 시내에 타는 타무라 루나 용의자, 당시 나이 29살,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인 타무라 오사무 용의자, 당시 나이 59, 그리고 어머니였던 타무라 히로코, 당시 나이 60세, 이렇게 총 가족 3명을 시체 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후 이 3명은 8월 11일에
살인죄로 재체포가 됩니다. 자, 수사 관계자나 변호사에 의하면 이 3명은 지금까지의 조사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묵인하거나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대의 루나 용의자와 60대였던 피해자의 남성, 부모와 자식만큼이나 나이 차이가 많은 이 둘이 어떤 접점을 가지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호텔까지 가게 되었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코 이벤트 2023년 7월 1일 토요일 날 열었던 이 클럽 디스코틱의 신화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실제 그 이벤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자, 이 피해자인 남성이 이 이벤트에 참가하고 있었고 거기서 2명이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자, 당시 5월 하순 이 댄스 이벤트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일에는 이 댄스 클럽에 400명 이상이 들어왔고 이 중 절반은 이 클럽의 단골이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자, 당일 이 클럽에서 찍힌 그 피해자 남성입니다. 62세의 이러시씨. 자, 이 여장계의 토모짱이라고 불렸던 이 남성. 자, 토모 씨는 행사 접수 때는 흰 옷을 입고 아래에는 검은색 치마 같은 형태의 옷을 입고 있었다. 자, 디스코 이벤트이기 때문에 분장을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발을 쓰고 참가하는 손님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벤트 참가했던 이 남성은 이벤트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눈에 띈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광택이 나는 옷에 굉장히 빛나는 가방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었다고 해요. 평소에는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라서 억지로 사람과 뭔가 얽히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벤트를 하게 되면 분장하고 오는 날이 많았고 이 디스코의 분위기에 녹아들어서 자주 사람들과 여러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신분증을 봤을 때는 남성이라고 확인하고 있었는데 매 회마다 여장을 해왔었고 트랜스젠더의 배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들어갈 때 클럽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쌌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는 남성 비용이 아닌 조금 더 저렴한 여성 요금으로 입장을 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60대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자, 그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남녀 손님에게 모두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었다고 해요. 그날은 되게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90년도 90의 그런 옛날 그런 노래를 틀어가지고 그 추억에 젖어가지고 모두 즐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히토시 씨는 스스키노의 나이트클럽 등에도 굉장히 자주 얼굴을 내밀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스스키노에서는 그를 토모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는 화장도 하고 보시면 여기 붉은색 매니큐어 보이시죠? 그래서 매니큐어도 하고 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땐 여자다 이렇게 보이지는 사실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1인칭도 와타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 일본어 수업을 들어가자면 일본에서는 남성이 자신을 와타시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회사나 이렇게 격식을 차려야 되는 곳에서는 와타시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성은 대부분 복구나 오래 이런 걸 쓰지 와타시라고는 쓰지 않아요. 와타시는 이제 여성이 자신을 명칭할 때 쓰는 말인데 그는 이제 할 때 와타시와사 막 이러면서 와타시라는 명칭을 썼다고 합니다. 단지 여장은 하지만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여장은 좋아하지만 여자를 좋아하는. 그래서 주말이 되면 클럽이나 디스코, 해프닝바, 이런 특이한 컨셉의 바에 가가지고 밤을 즐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몇몇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취한 여성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고 그랬던 적도 몇 번 있었다고 해요. 취한 여자의 몸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거나 라인 좀 알려달라. 우리나라면 카톡이겠죠. 제 끈질기게 막 이렇게 집착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불만이 접수된 적도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난폭하게 이렇게 거친 행동을 한 적은 없었고 다른 여자가 싫어하는 짓은 하지 않았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타입도 아니었다. 이런 증언도 있었어요. 자, 당시에 이제 클럽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가해자인 루나 씨입니다. 루나 씨가 이렇게 있고 이 옆에가 바로 이 피해자의 남성입니다.
굉장히 신나게 놀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용의자입니다. 이 옆에 모자이크 처리한 게 바로 이 피해자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두 명은 맨 앞줄에서 나란히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고, 루나 용의자는 굉장히 웃는 얼굴로 피해자가 대화를 하거나 뭔가 서로 껴안는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킨십도 있었고, 그 영상을 본 인상이라고는 초면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굉장히 친한 사이로 보여져요.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6월 중순에 다시 만났고, 사건이 일어난 날 세 번째 약속, 그러니까 7월 달에 열렸던 이 디스코 클럽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되게 소름 끼치는 게 있는데, 이 클럽에 루나 씨 혼자 갔냐?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5월 달로 보여지는 이 댄스 클럽에서 일어난 이 당시 이제 이벤트입니다. 완전 신나죠. 이게 옆에 모자이크 처리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였던 히토시 씨고, 옆에가 루나 씨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놀고 있죠. 이렇게 친할 수가 없어. 타무라 루나, 당신 나이 29. 껴안고 난리 났죠. 씨랑 이렇게 친한 사이인데 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걸까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엄청 친하죠. 절친이야 절친. 근데 이 여자가 왜 이 남자 목을 자른 걸까요? 그죠? 자, 보시면 이렇게 둘이 껴안고 재밌게 노는 걸 보니 절친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가게, 이 클럽 이벤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누군가가 찍힙니다. 누구가 찍혔냐? 바로 여기 보이시죠? 어떤 중년의 남성이 즐기지 않고 주위를 서성이는 게 보일 겁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아빠가 이 놀고 있는 클럽에 따라온 거예요. 자, 아버지 오사무가 그녀의 딸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두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억지로 떼어놓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저 딸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딸과 아버지, 그리고 피해자의 모습이 행사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 사태는 한 명의 목숨이 빼앗기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자, 기소장 등에 의하면 밤 11시 전에 피해자 남성이었던 당시 62세의 이 남성과 타무라 루나가 호텔 근처에서 만나서 그 후 두 명이서 이 호텔에 입실을 했고, 약 3시간 후인 새벽 2시에 루나 혼자 프런트 앞을 지나 퇴실하는 모습이 이 CCTV에 찍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은색 차량을 타고 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밝혀집니다. 자, 거기서부터 카메라로 이렇게 릴레이 수사를 추적을 했는데, 교우 관계를 조사하거나 막 이렇게 주변 인물들 조사하는 가운데 이 타무라 루나가 용의자로 부상된 겁니다. 급부상한 거지. 자, 그때 찍혔던 이 은색 세단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차 보이시죠? 저 차를 타고, 이 차를 타고 루나가 현장을 빠져나간 겁니다. 자, 루나 용의자가 칼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실행범 루나가 이 아빠인 타무라 오사무가 픽업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차를 태워서 딸을 태워간 거지. 그러니까 이 아빠도 딸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일을 저지른 딸을 그대로 픽업을 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자, 당시 이 가게인데요. 이 가게에서 아빠와 딸이 같이 가게를 방문했는데 뭘 샀냐? 톱, 그리고 여러 개의 칼, 그리고 금색 가발을 샀다고 합니다. 아빠와 딸이 같이 가게에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호텔에 들어갈 때는 장갑을 끼고 하얀색 복장을 입고 들어갔었는데, 나올 때는 이 누나가 검은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왜 이런 사건을 저질렀으며 그들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너무 터무니없는 이 사건의 진실 함께 들어보실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아끼다 똥대 진짜. 자, 체포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실제 집입니다. 이 집에서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여러분들. 자, 체포된 그들은 사건 현장에서 약 10km 떨어진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딸, 엄마가 살고 있었던 삿포로시 아츠베스구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 건물에 세련된 집이었습니다. 등기부에 따르면 2004년 수입 명의로 신축해서 당시 대출한 금액이 2,200만 엔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8년 만에 모든 상환을 끝마쳤다고 합니다. 자, 아빠가 의사니까 뭐 맞지.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이 자택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물건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흉기, 그리고 피해자의 면허증, 지갑, 핸드폰 등등이 바로 이 자택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그 모든 증거들을 압수했죠. 자, 그리고 타무라가의 이 자택에서 2층 욕실에서 이 피해자의 목이 발견됩니다. 자, 욕실에서는 현장에서 끌려가던 피해자의 머리가 발견됩니다. 사건 다음 날 루나가 자신의 집에 가져간 이 남성의 머리가 루나에 의해서 또 한 번 손괴되었답니다. 이 머리의 가죽을 다 벗겨냈고요. 좌우 눈알을 다 뺐고 혀와 식도 기관을 모두 다 적출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딸 루나 씨와 톱을 구입했다. 집에서 머리를 손괴하는 모습을 비디오 사스라고 써있는데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했다라고 써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7월 7일에 루나는 머리에서 오른쪽 안구를 적출하는 장면을 아버지인 오사무에게 비디오 촬영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재판원 재판에서는요, 이 검찰의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고 오사무의 압수된 스마트폰에서 사건의 약 반년 전부터 녹음된 이 오사무와 루나의, 그러니까 아빠와 딸의 일상적인 목소리 음성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자, 검찰은 사건 직후 이 오사무의 인터넷 계정에 포르말린 구입, 대뇌 사이즈 등등의 검색 이력이 남아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자, 게다가 오사무가 사건 전에 딸의 이렇게 음성을 왜 녹음했냐라고 했더니 나중에 밝혀지게 됐는데 이 음성에 대해서도 나중에 뒤에 얘기가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게다가 오사무가 사건 전에 딸인 루나와 함께 렌탈 비디오점을 찾았고 빌린 영화가 뭐냐? 공포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루나 피고가 이 남성의 사체를 살해하고 또 이 목을 손괴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의 영화였다고 합니다. 고어물이었던 거죠. 사건 후에도 이 썩어가는 머리와 함께 대략 20여일을 보낸 이 3명 가족. 우선 알게 된 것은 아버지가 했던 이 사건 전의 행동입니다. 굉장히 이상한데요. 인근 주민에 의하면 아빠였던 이 오사무는요, 최근 몇 달 집에 돌아가는 것은 돌아갔는데 잠깐 있다 나오거나 거의 돌아오는 일이 없었고 잠을 자도 차고에서 자거나 차고에서 식사를 하고 잠도 차에서 잤다고 합니다. 자, 엄마도 거실에서 자고 일어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겨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네트카페, 그러니까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꼭 집에 들렸는데 집에 들른 이유가 뭐였냐? 바로 딸에게 부탁받은 쇼핑을 대신 해주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을 꼭 집으로 갔던 건 잠깐이라도 갔던 건 딸이 요구하는 그런 쇼핑을 대신 해주기 위해 간 거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죠. 게다가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사건이 발각된 후에는 집에 들르지 않고 일 이외의 시간은 만화방이나 PC방을 전전하거나 차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그가 체포됐을 때 자택 부근의 만화방에서 나오는 것을 체포한 겁니다. 집에서 체포된 게 아니에요. 자, 알몸이었어요. 머리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목 밑에는 전부 다 알몸이었고 목은 딸의 2층 욕실, 딸이 지내고 있었던 자택의 2층 욕실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했던 건 딸의 방에 20개가 넘는 칼을 입수했다는 겁니다. 자, 사인은 출혈성 쇼크, 그리고 두 손이 묶여 있었고, 전라 상태에서 머리가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칼로 누가 여러 번 찌른 것으로 보여졌답니다. 자, 기소장 등에 의하면 그 실행력은 루나였고, 호텔의 욕실에서 등 뒤로부터 칼로 이렇게 찔른 것도 루나였고, 목을 자른 것도 루나였고, 안구에서 피부 가죽을 벗겨서 누나를 뺀 것도 루나였고, 혀를 뽑고 식도들을 다 빼낸 것도 루나였습니다. 톱 등에 여러 개로, 톱 이외에도 여러 개의 칼로 목을 절단해서 머리를 가져가고, 뿐만 아니라 가져간 머리를 손괴한 것도 다 루나. 대신에 이 아버지는 뭐를 했냐? 딸을 대신해서 톱을 구입해줬고, 가발도 구입해줬고, 여러 개의 칼도 구입해줬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딸에게 제공한 겁니다. 사건 당일 루나 피고를 호텔 부근까지 내려주고 드롭하고 픽업한 것도 아빠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촬영한 것도 아빠였습니다. 자, 엄마는 뭐 했냐? 딸이 이 머리를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손괴하는 것을 묵인하고 용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루나의 피고에게 부탁받은 비디오 촬영을 아버지께 의뢰한 것도 묵인하고 수용한 거죠.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엄마와 아빠가 이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게 수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여기 다 자막 읽어 드릴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자, 여기가 뭐냐면 모두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검찰 측의 주장은 뭐였냐? 딸 루나가 시체의 머리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것을 용인하며 생활을 계속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주장은 뭐냐? 이 머리를 인식한 것은 딸 루나 피고가 집에 가져간 이유였고, 이 머리를 어디로 이동하거나 뭔가 이렇게 해라, 뭔가 지시하거나 그런 발언은 부모는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사체 손괴 방조의 검찰의 주장은 뭐였냐? 딸 루나의 루나 계획을 용인한 후에 아빠였던 오사무 피고에게 딸 루나가 요구한 거지. 그리고 비디오 촬영을 하게 한 거지. 그런데 시체 손괴 방조의 그 변호사 측 주장은 뭐냐? 딸 루나의 계획을 아빠는 알 수 없었다, 엄마도. 그리고 아버지 오사무에 대해서도 이 손괴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촬영을 의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몰랐다 라는 게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딸 루나의 계획을 용인한 아빠였던 오사무. 2024년 6월 어머니 히로코 피고의 첫 공판에서 시체 유기 방조죄에 대해서 검찰은 딸 루나 피고가 사체의 머리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용인했고 생활을 계속해 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변호인 측은 머리를 인식한 것은 딸 루나가 자택에 반입한 이유다. 그리고 시체 손괴 방조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은 딸 루나 피고가 계획을 용인한 다음 아버지 오사무에게 아버지 오사무가 다 알고 용인하고 다 딸이 시키는 대로 하고 계획에 동참한 거다. 그리고 비디오 촬영을 한 거다라는 게 주장이고, 변호는 아니다. 그 손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뒤에 알렸고, 그런 딸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아빠 엄마는. 이게 변호사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두 가지 죄에 대해, 그러니까 사체 손괴 방조, 그다음에 이 계획 방조, 이것을 검찰은 부모가 다 알고 있었다, 변호사는 알고 있지 않았다. 이게 서로 각자 주장인 거죠. 자, 엄마였던 이 히로코는요, 딸인 루나의 범행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느냐 마느냐, 무슨 행위를 했느냐 이거죠. 자, 먼저 목을 매장하지 않고 버려버리려는 이 유기,
그리고 목을 손괴했다는 두 가지 행위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목을 유기한 거에 대해서는 알든 모르든 어쨌든 딸인 루나가 한 일로서 히로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변호자의 주장이에요. 근데 검찰 측은 어차피 이 모든 잘린 목이 집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딸이 살해를 저질렀다는 것들을 모두 같이 공동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난 후에도 이 목을 계속 집에 두었다는 건 용인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유기 은닉 방조죄다 이 말인 거죠. 자, 이 비정상적인 가족의 관계는 과연 어땠을까요? 너무 이상하죠. 이 세 명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타무라 루나 용의자의 어릴 때의 모습인데요. 자, 그녀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주위에 질세라 달리기 시합에 막 열심히 임했다고 합니다. 관계자나 인근 주민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 평소부터 수영이나 서예 이런 배우는 것에는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아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팔랑팔랑 이런 레이스한 옷을 좋아해서 그런 옷들을 되게 자주 입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 걸었을 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평범한 아이였다고 초등학생 동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중학생이 되자 학교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루나 용의자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근처에 사는 어떤 여성은요, 최근 몇 년이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집에서 나가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부모와 자식을 잘 아는 그녀의 친척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인가 집에 가도 루나가 만나기 싫다고 해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얼굴 본 적이 꽤 됐어요.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고교 시절 동창생인데요. 그녀의 고교 시절 동창생의 인터뷰 저와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何回かに席替えで隣の席にはなってたんですけど、基本空白の席だったんで 무슨 말이냐면 루나와 이제 몇 번인가 옆자리가 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공백의 자리였어요. 거의 학교에 안 왔다는 얘기죠. あんまり男の人とは喋ってるところは見たことがないです。 자, 별로 남자들이랑 얘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라는 게 이 동창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녀가 등교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주민의 인터뷰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小学生の時かからら不登校って言ってましたね。で小学校来て学校変わったから大丈夫かなと思ってもやっぱり不登校で。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등교 거부라고 했어요. 중학교 때 학교를 바꿔서 괜찮을까 했는데 그때도 등교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 딸의 버팀목이 되어 있던 것이 바로 부모라고 보여집니다. 자, 타무라 오사무는요, 오츠쿠 종합진흥국 관내의 몬베추군 엔가루초 출신이라고 합니다. 1988년 아사히카와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2008년부터는 삿포로시에 있는 근의협중앙병원 정신과의 리엔존과 과장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자, 사회 활동에도 열심히 의사로 알려져 있고 과로 자사 등 직장인들의 정신 건강, 그리고 지역 노숙인 및 알코올 의존 질환 문제를 등을 관심 있게 파고 해결하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다고 해요. 얼만큼 유명했냐? 바로 신문에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과로사 유족의 케어를 담당하거나 과로사 재판에 저는 의사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언론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존재였습니다. 또 해외 파견 자위관이나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모임 등의 홋카이도 토호구 지부 대표 간사였다고 해요. 대표 간사. 그래서 대원이 전지나 군사 연습에서 앉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에도 굉장히 강한 관심을 가졌고 동회의 이벤트 등에서도 등단했고 2019년에는 정신의학과 인권을 테마로 한 의료 구조의 모임 홋카이도 학습회 강사로서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뭐 학대 문제, IR법과 도박 의존, 발달 장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 있어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의학에 두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친밀한 문제로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환상을 가지는 건 그만합시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자, 아빠는요, 이 의학에만 열심히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제 실제로 그가 이제 음악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사진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 아빠가 이렇게 분장을 하고 공연을 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좀 이상해, 그지? 자, 한편 오사무는요, 음악 활동에도 굉장히 힘을 열심히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와 짜고 있던 밴드에서는 기타나 보컬을 담당했었다고 해요. SNS상에는 기발한 이상한 좀 기괴한 메이크업을 하고 마이크를 잡고 있는 본인다운 모습도 업로드했다고 합니다. 자, SNS에 아버지가 올렸던 메시지들, 그 틈바구니에는요, 딸을 굉장히 아끼는 아빠의 마음이 많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빠의 블로그입니다. 딸의 루나 용의자 이름을 따가지고 루나넷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자, 1998년에서 2004년경에 이 루나넷을 운영했었는데 히로코 이제 부인이었던 히로코나 루나 이런 자신의 딸인 루나와의 이런 일상 등이 이제 업로드되었다고 해요. 특히 이 오사무는요, 살인 사건, 특히 루나와 자신의 딸인 루나와 굉장히 가까운 소년이 관련된 사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인데 제가 좀 짧게 읽어드리면은, 자, 2000년 5월 3일 블로그에는요, 당시 17살의 소년이 아이치현 토요카시에 주부를 찔러 죽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죽이는 체험을 하고 싶었다는 동기 로부터 살인사건을 일으킨 착한 아이의 고교생이 자수를 했다. 일단 현 시점에서의 단편적인 정보로부터 내가 단순하게 생각한 것. 그 1. 좋은 아이는 어른에게 있어서 형편, 사정이 좋은 아이이며 반드시 심신 모두 건강한 건전한 아이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전의 소행은 믿을 수 없다.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착한 아이라는 자와 건강함이라는 자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견해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라고 말하는 그 어른들이 말하는 건 그냥 어른들이 자신에게 잘하고 예의 바르다, 그냥 그런 이미지인 거지, 반드시 뭔가 마음이 다 건강하고 건전한 아이가 좋은 아이는 아니다. 그래서 사건 전에 뭐 그 아이들이 보여줬던 그런 착한 모습들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자신의 딸을 생각하면서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글입니다. 자, 여기가 뭐라고 써있냐면, 자, 2003년 나가사키시에서 유치원 당시 4살의 남아가 중학교 1학년의 소년에게 끌려가 살해된 사건에서 7월 15일날 블로그에 이렇게 씁니다. 세상은 나가사키의 사건으로 소란스럽다. 이거 제가 김여한 이야기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확실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 연일 보도를 접하고 가장 화가 나는 것이 마음의 어둠. 이 키워드를 사용할 때 글쓴이도 이런 엉뚱한 짓을 저지르는 아이는 착한 아이의 가면 아래 큰 마음의 어둠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과는 다른, 잘 들으세요, 자신과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려 한다. 마치 마음의 어둠은 건전한 영혼에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뭐 내 마음이 건전한지 어떤지는 나 자신은 판단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어. 근데 그게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별개의 문제.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자유지만 닥치는 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그것은 도둑놈. 당연하지.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야. 마음의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컨트롤 감각은 자신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길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이 아빠 오사무가 쓴 블로그의 글입니다. 2003년 당시 루나는 당시 9살이었어요. 타무라 오사무는 이 루나가 이미 마음의 어둠을 안고 뭔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이미 깨닫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초등학생 딸이 보여준 마음의 어둠.
실제 그녀를 알고 있었던 동창생의 인터뷰 중 하나입니다. 자, 루나가 초등학생 시절에 동급생에게 일으킨 트러블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그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에서 어떤 애가 친구가 루나의 복장을 보고 이 여자가 레이스나 이렇게 팔랑팔랑한 옷을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그때 누가 야, 너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필통에서 커터 나이프를 드르륵 가지고 나와가지고 걔 몸을 위에 올라타서 목에다가 나이프를 들이대는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지마 라고 말렸지만 루나가 이렇게 말했대요. 다음에 또 똑같은 말 하면 그땐 찔러버릴 거야 라고 했대요. 그때 당시 당했던 피해 학생은 진짜 찔리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했던 건 그녀의 그림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1번 타무라 루나, 2번 물병자리, 3번 O형, 그리고 5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펑크 로리팡, 고즈, 고스로리 라고 써있어요. 로리콘 약간 이런 것 같은데 루나 용의자가 그린 그림입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많이 보이죠. 얼굴의 반쪽 해골이 약간 보이는 것 같고 거미집 같은 게 보이고 칼이 보여요. 그리고 광대 옷을 입은 모습이 보이고 얼굴에서는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도경이 경찰이 타무라 일가의 자택에서 입수한 칼만 톱이 4개였고요. 그리고 칼이 2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중 여러 개가 다수의 칼이 루나 용의자의 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피해자의 남성과 만나기 직전에도 아빠와 함께 톱을 한 개 따로 구입을 했죠. 뭔가 문제가 많은 애였어. 자, 한편 이 오사무는요 1999년 5월 18일 블로그에서 전쟁에 관련된 걸 다뤄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란 말은 그야말로 인간관계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 관계성 혹은 공동체를 지지하는 최저한의 룰의 하나가 상대를 죽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 이는 당연히 상대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과도 짝을 이룬다. 이 최소한의 규칙을 지켜야 호모사피엔스는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회 룰을 무시하면서 한편으로 사회의 혜택만을 받으려고 하는 제멋대로의 발상. 자, 그저 사람이지 인간이 아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떤 불화가 생기면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게 된다. 그것이 현실이다. 죽인다. 상해한다. 이 궁극이라고 생각하면 인간관계란 그 관계의 유지에는 상해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가 필요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면 반드시 죽이지 않을 정도로만 상해한다 라고 하는 이런 모순 같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괄호를 쓴 것처럼 죽이면 상처를 입히는 정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질적인 경계, 폭은 존재한다. 그것이 사람과 인간의 경계. 재차 추궁당한다. 인간을 죽여서 뭐가 나쁘냐고. 나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다. 죽인 시점에서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짐승이 되는 거야.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살행위라고. 그럴 각오가 돼 있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육친을 죽이면, 가족을 죽이면 그 시점에 상대방은 나에게 있어 짐승입니다. 짐승으로서 나름대로 응해주는 것이 예의라는 거죠. 그리고 타무라 오사무의 뭔가 살인에 대한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의 길 포기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짐승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블로그를 쓴 지 얼마 안 돼 그녀의 딸은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오사무의 표현을 빌리면 그야말로 그의 딸은 인간이라는 탈을 쓴 짐승이 되고 만 거죠. 말이 어렵죠. 자, 이 타무라 오사무를 알고 있던 30대의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타무라 선생님의 진찰을 받으러 2년 정도 근의협중앙병원에 다녔습니다. 타무라 선생님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에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놀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은 이렇게 말합니다. 딸을 내끼아이, 이 내끼아이가 뭐냐면 한국말로 직역하면 익애인데 좀 편하게 풀면 맹목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친척이 말하기를 아빠가 그의 딸에게 굉장히 맹목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는 어딘가 좀 지근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렁설렁 봐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맹목적인 이계, 맹목적인 사랑이 모든 걸 다 이겨버리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였어요. 때문에 딸의 상태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느낌으로 뭔가 다른 병원에 데려가서 딸을 상담받게 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 딸은 학교도 등교 거부를 하고 다른 사람과 접점이 별로 없어졌죠. 점점. 그래서 그 애정 때문인지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딸 퍼스트, 그러니까 딸이 먼저, 무조건 먼저라는 무슨 이상한 관계가 구축되어 있었다고 수사 관계자는 말합니다. 자, 히로코 피고와 오사무 피고는 루나 피고가 결정한 룰을 충실히 지키는 루나 퍼스트의 친자 관계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루나가 첫 번째라는 말이었대. 딸의 말은 절대적이라는 느낌이었다. SNS에 아버지가 올리던 메시지, 그 틈바구니에서 딸을 아끼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뭔가 다 딸과 관련된 그런 느낌의 글이 많았죠. 친족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딸을 무턱대고 사랑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 때문에 자신의 딸이 이상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의사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자, 매일 식탁에는요, 딸이 먹고 싶은 것만 차려져 있었고 딸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딸의 언행이 지배받기 시작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쓰레기도 포함해서 자신의 것에 손을 대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했다. 루나가 놓은 것을 버릴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래서 집은 발 디딜 틈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자택의 물건의 배치를 바꾼 것으로 잠깐 바꾼 것만으로도 딸이 굉장히 경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친도 집에 잘 데가 없으니까 밖에서 거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빠가 최근 몇 달간 집에 돌아가는 것 이외에 뭔가 거기서 자거나 긴 시간을 보낸 일이 거의 없었고 차고에서 식사를 하고 숙식도 다 차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체포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만화방에서 나오는 아빠를 체포를 한 거예요. 자, 아빠는 아침 8시경에 차로 출근합니다. 여기 차고가 보이죠? 나중에 돌아가면 보일 거예요. 자, 8시로 차로 출근하고 밤 7시에는 돌아오는 규칙적인 아주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두 달은 집에서 자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돌아와도 10분 정도만 집에서 머물고 바로 나왔었다고 해요. 이게 근처 주민의 증언이었어요. 자, 어떤 수사원은요, 부모도 루나를 뜻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다. 딸을 말리지도 못했고 딸이 하는 말을 다 적극적으로 다 수용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나 체포된 루나의 자택에서 이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이 되고 어떤 객관적인 증거 등에서 다른 인물이 공범일 것이다 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범죄 심리학자인 데구치 야스유키라는 교수는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도 딸을 과보호하고 있었던 가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지만 루나는 정신적으로는 약간 비정상이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운데 아버지로서 뭔가 의사로서 뭔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을까? 왜냐하면 의사라면 당연히 이대로 방치하면 분명히 위험한 행위에 이를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진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딸을 너무 사랑해서 그대로 방치했다.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이 양면을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이번 사건의 포인트였습니다. 당시 체포되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입니다. 자, 부모가 이 법정에서 말하기 시작한 것은 체포가 일어난 후 약 한 달 뒤입니다. 삿포로지방검찰청은 8월 28일 이 3명이 당시의 정신 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감정 유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기간은 반년 정도나 걸렸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대는데 대부분 일본에서는 정신 감정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는데 6개월이나 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한편 부모의 변호사는 이 감정 유치에 불복합니다. 그래서 삿포로 지방재판소에 준 항고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받게 하지 않겠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자, 변호사는 부모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감정 유치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 감정 유치 취소를 요구하는 수속을 진행했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최고재판소는 변호사가 한 소를 기각시켜버립니다. 자, 그 후에 감정 유치 이유를 게시하는 절차가 삿포로 간이재판소에서 행해져 부모가 출정을 합니다. 두 사람은 여기서 처음으로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빠는 이렇게 말해요. 딸이 일으킨 사건에 희생되어 목숨을 잃은 피해자분 그리고 유족분들, 관계자분들께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슬픔, 폐를 끼쳐드린 점 깊게 사과합니다. 저희 부부는 부모로서 그 도의적 책임을 강하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말로는 도저히 다 할 수 없지만 이런 중대한 일이 생겨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 것 같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 자, 부모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강하게 통감하고는 있지만 공모 피의 사실은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나는 의심받을 만한 짓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딸이 벌인 일이라며 그 사실을 사건 후에 알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변호사는 준 항고가 기각된 데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제기합니다. 그 정신감정에 대해서. 근데 이 역시 기각됩니다. 루나 용의자에 대해서 제기는 없었지만 수사 관계자 등에 의하면 부모와 같이 용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딸도 난 하지 않았어요 라고 부인한 거죠. 노라이요. 그리고 2024년 2월 28일 일가족 3명이 감정 유치를 종료했다고 밝힙니다. 자, 당시 루나에가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자, 2024년 3월 6일 삿포로 지방검찰청은 타무라 루나 피고를 살인과 사체 유기나 손괴 등의 죄로 기소합니다. 또 부모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기소를 보류, 아버지 오사무 피고를 사체 손괴 방조와 사체 유기 방조죄, 어머니 히로코 피고를 살인 방조죄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자, 어머니 히로코 피고와 제2의 공판 모습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이 재판을 방청했던 디렉터 2명으로부터의 보고가 있었습니다.